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일 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미국이 거듭해 우려를 표하면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 안보 정세가 냉각되는 상황인데 과연 외교 안보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이 시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각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즉각 유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은 거듭 실망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 한반도 긴장과 안보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치권은 지소미아 파기와 한반도 외교 안보 전략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 동맹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굳건하게 유지된다, 오히려 더 견실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소미아 폐기 자체만으로도 한미 동맹의 중대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 안보가 풍전등화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과연 안보 환경에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 한반도 외교 안보 전략과 정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심층 진단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양무진입니다. 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번 달만 들어서도 5번이던가요 발사체를 발사했고 지금 한일 간의 관계 지금 회복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미국도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는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한반도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전체적인 진단을 듣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무진 교수님. 예, 뭐 한 3가지 정도 용어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복잡하다. 복잡하다. 두 번째로는 불안정하다. 세 번째로는 예측이 어렵다. 첫 번째 복잡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를 두는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에 네. 따라 가지고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모두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좀 불안정하다. 이것은 뭐냐면 대화보다도 대결로 이런 가는 측면에서 불안정하다 볼 수 있고, 네. 세 번째로 예측이 쉽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불확실성, 이것이 배가담을 해가지고 한반도 동북아 상황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잡, 불안정, 불확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을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최강 부원장님.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우리 양무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상황이 아주 최악의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방 삼각 관계가 강화되는 반면 남방 삼각 협력 관계요. 즉 한국, 일본, 미국 3국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악화돼 가고 있고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외교적 고립뿐만 아니라 안보 태세 역시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적에 우리가 감정과 이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이 실용주의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대진 교수님은요. 예, 다 비슷한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요즘 같아서는 진짜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르고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네.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건 맞는 것 같은데 한미일이 다 각자 도생을 하고 마이웨이를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길에 접어들었을 때 정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고 방향을 정하고 이제 쭉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 방향이 정답이 되도록 우리 국익에 맞도록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한 시대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인배 원장께서는요. 네,
한국 정부가 믿었던 맞는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남북 평화 협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맞는키를 통해 가지고 일본과의 무역 갈등도 단번에 넘어섰다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평화 경제를 이야기했었죠. 지소미아도 한국과 남북한 간의 평화 체제가 되고 나면 지소미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도 내렸었는데 이 맞는키가 작동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주변 상황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다시금 키를 찾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하면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최근에 한미 이번에 연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군사훈련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대화가 시작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북쪽에서는 강성 발언 내놓고 있고요. 트럼프는 북한의 발사체 관련해 가지고는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다. 서로 얘기 잘 되고 있다. 또 한미 이후에 합동훈련에 대한 평가에서는 돈 낭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발언 태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출범에서부터 상당히 좀 우려가 컸지요. 다른 우려보다도 일단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 돈 우선주의, 또 이 미국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한때 좀 트럼프 괜찮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평가를 대목 있죠. 그럼 우리는 좀 정치, 경제, 군사 좀 큰 틀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의 불일치성, 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미국의 행정부와 대통령과 좀 엇박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누구에게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응하는 데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도 이런 의회와 행정부 간에는 엇박자가 될 수 있지만 행정부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정책을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 이 정치 또는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이런 미국 내의 의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언론 이런 중심에 있어 가지고 지금의 상에서 한미동맹 파탄 운운 여기에 대해서 좀 심확대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식을 좀 짚어주셨네요.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양무진 교수님과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89년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타임스에서 자기가 개인의 돈을 내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면 동맹은 돈 먹는 하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생각이 바뀐 게 없다. 동맹이란 것은 부담스러운 거고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동맹들의 안보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때 그들은 돈을 경제개발해서 지금 풍요로운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알아서 해라라는 형태가 되고 있고 또한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지금 8번의 미사일 아니면 우리가 유도 무기, 유도체 발사 실험을 목도했는데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비핵화의 관문을 열어놨다. 이걸 갖다 지금 굉장히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실패했다. 자기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북한이 예를 들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해도 모든 국가가 하는 거다. 그렇지만 이미 벌써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결의안 위반이라고 벌써 얘기했고요. 세 번째 양무진 교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켈리 비서실장이 떠나면서부터 트럼프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미국 행정부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독주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 따라서 사실 그 전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 켈리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좀 어른이라고 그랬죠. 행정부 내 어른들이 있어서 트럼프를 견제해주고 그래도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장치가 약화됐다. 에스퍼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취임할 때부터 뉴욕타임스에 나온 얘기는 예스맨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스맨이 돼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 견제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한미 관계의 그 약화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 미국 쪽으로부터 오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대진 교수. 예, 뭐 다 비슷한 말씀들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보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발언이 좀 즉흥적이고 스타일이 톡톡 튀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그 안보 이익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비용은 덜 들이겠다라고 하는 게 일관된 입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동맹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머리에 지금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면은 미국의 안보 이익이 유지되면은 그만인데, 근데 그 비용을 경제적 비용은 자신들이 내는 걸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일관된 입장이죠. 그 최강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89년도부터 이제 일관되게 나온 그 얘기인데, 근데 89년도에 몰타 선언 나오고 냉전 종식될 때도 비슷한 예가 한반도에 도전이 있었죠.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제 목표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신들의 안보적 이익, 그 영향력은 유지하되 경제적 비용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89년 이후에 잠시 나타났던 이제 정책 현상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그때부터 내기 시작했죠. 91년부터. 네. 그랬던 것인데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 흘러와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와서는 지금 또 다른 의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이제 어떤 독주가 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안보 이익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비용은 덜 들이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가치는 전략적인 목표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게 이제 그전에는 동맹의 가치를 그래도 좀 생각하면서 완급을 조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정 가치가 깨진 상태에서 지금 파열음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말을 그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도발적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이 늘 쓰던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로 해서 똑같이 쓰고 있다는 데도 굉장히 저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된 것이 사실은 이 동맹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국가 간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관리가 좀 덜 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부담 없이, 심적 부담 없이 한국에 대해서 뭐 뉴욕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 그 더 동맹 그 방위 분담금 받는 게 더 쉽다 소리 정도까지 할 정도로 너무 부담 없이 한국에 대한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우리 한국 정부도 조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데요.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그 본인의 정책 성과로서 나타내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은 다른 어떠한 옵션도 가능하게 하는 명분 축적이다. 절대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계속하고 있고 평화의 메시지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그 어떠한 상황도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그게 북한에 대해서 너네들이 도발할 때 한 번이라도 비난하거나 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떠한 옵션이든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명분 축적의 분위기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한미국 동맹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 제반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한미 간에 또는 관계 부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청와대 NSC, 미국 백악관 NSC, 또 우리 국방부, 미국 국방부 이렇게 소통을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소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해와 동의는 좀 다르겠죠. 모든 것이 한미 간에 소통해서 다 합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국가 관계, 국가 이익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파열음 나왔을 때 우리가 미국 입장을 잘 안 들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동맹이 아니죠. 종속국가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 한미 간에 나름대로 조율을 해왔고, 또 지금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한미 워킹 그룹 속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조금 국가 간의 이해관계, 또 우리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주적인 결정권이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미동맹 파탄을 운운할 정도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어찌 보면 이러한 이 우여곡절 겪으면서 한미동맹 더욱더 굳게 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지소미아 있다. 관련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 이미 청와대에서 밝혔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 한미 간에 충분히 조율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종료에 대해서 결정을 했지만 11월 22일까지 언제든지 대화의 여지를 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저는 한미 간에 조율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미국은 지금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제가 아까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출범하면서 제일 첫 번째 외교안보 정책의 첫 번째 했던 조치가 뭐였냐면은 사드 배치에 가서 재검토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미국에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 문제부터 제 1호 사실은 이 당선인으로서 저 1호 대통령이 곧바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대통령으로서 공약대가 말고 이후에 취임 이후에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예, 그 사드 배치에 관해서 재검토하는 거 첫 번째 조치했고요. 두 번째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에 관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었죠. 남북 경협에 관한 문제로. 세 번째가 사실 이 지소미아까지 온 거죠. 이 지소미아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2년 이상 동안에 켜켜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계속 오고 왔었다. 그것이 지금 더 지금 표면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 한반도에 있어서 전환기, 과도기, 조종기가 아닌 적이 사실은 현대사에 없었는데 지금도 좀 경랑의 좀 조종기,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모든 일에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고 의견이 늘 같을 수는 없었죠. 과거에는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수직적이었고 어쨌든 우리가 종속적인 의미였는데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은 좀 수평적이고 보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련의 정책들을 좀 취하면서 거기서 과거에 비하면 이게 파열음이나 이제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응전을 할 때 서로 얼마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맹을 깬다 만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동맹이라고 하는 틀, 이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동맹이 아니잖아요. 이걸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깰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조금 우려와 판단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좀 그게 이제 아침 상황 다르고 저녁 상황 다른 거죠. 계속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미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수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거죠. 일단 실망, 우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두고 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두고 보자 얘기할 적에는 좀 약간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라는 걸 좀 전제해 봐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안보에 자기의 접근과 차이가 있다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미 벌써 이제 미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더 복잡해졌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 동맹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이거 어차피 수단인 건데 이걸 잘 관리해서 지금과 같은 굉장히 안보 불안 상황 속에서 한미가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미가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김현종 차장이 미국 NSC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무슨 협의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물론 그 상황 속에서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안 할 수가 있어요. 합의가 안 했다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이다. 뭐 저도 이것이 동맹의 와해로 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여론, 특히 의회 같은 경우 그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의 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거든요. 굉장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는 멍청한 결정이다. 저는 멍청한 결정이란 말을 지금까지 거의 미국 관리가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게 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뭐 단일한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특히 이제 외교적인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뭐 실망, 우려 또 그리고 뭐 유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도 수위는 좀 높다. 그런데 그렇게 수위를 높인 발언을 한다면 과연 미국의 의회 지도자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일본이 징용 문제와 이런 이 경제 제재 했을 때 무엇을 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즘 미국 내 여론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행정부를 비판을 해요.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때까지 왜 그대로 놔뒀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건 트럼프 팩터가 상당히 큽니다. 이 사람은 동맹 간에 잘 지내고 이런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과거 미국의 대통령 같이 이렇게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소미아가 이 한미 간에 직접적인 연계된 선상이라든지 또는 그 한미일 간의 이런 정보 교류 관련해 가지고 다른
무슨 이런 협정이라든지 또는 약정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다 있지 않습니까? T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하, 예.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우리의 이런 이 자주적인 결정, 물론 그 미국하고 충분히 소통한 속에서 자주적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미국의 소위 말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려, 실망, 유감, 오히려 우리가 더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충분하게 한미 간에 소통했고 또 그리고 일본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은 결론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이런 한국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미국이 이 지소미아가 종료 상태로 계속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부분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주간 미군의 지휘라든가 아니면 방위비 협상에서 압박의 수단으로 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몇 가지 우리가 예측되는 대목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한미군 좀 감축 문제라든지 예. 또는 방위비 뭐 예를 들어 좀 뭐랄까 증가를 할까요? 이러면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방위 문제만 두고 할 때 이것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에 이미 부각된 이슈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주한미군 감축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소미아 이 종료 결정 가지고 주한미군 감축 운운한다 하면은 한미 동맹의 뿌리가 흔드는 그런 측면 아니겠어요? 저는 특히 또 이 미국의 국방수급법에 주한미군은 22,000명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된 측면 아니겠습니까? 현재가 규모가 어떻게 돼요? 현재가 지금 현재는 한 28,500명 이렇게 지금 현재 돼 가끔 있죠. 트럼프는 숫자를 달리 얘기하기도 하더구만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미 동맹은 큰 이상이 없다. 또 그리고 지금 혹시나 미국의 일부에서 이런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또는 기타 방위 정강을 연계시킨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사전 자료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어차피 있던 변수였다라고 지금 보시군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지소미아 전부터 계속 부각된 문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방위비 분담 증액 기간에서 뭐 5배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지소미아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압박하는데 이제 심적 부담을 덜게 된 부분이 있죠. 너네들도 안 도와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세게 더 편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거거든요.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별로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 양무진 교수님하고 여기 동의하는 부분은 지소미아는 지소미아고 방위 분담은 방위 분담이고 주한미군의 뭐 예를 들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거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방위 분담에 대해서 우리 보고 더 부담을 해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소미아가 파기된 이후에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겠는가? 아니면 지소미아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뭐 하원 외교위원장이라는 데가 대변인이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일부의 목소리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 제가 뭐 어제 그제 해가지고 계속 미국에 나오는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언론을 다 뒤져봐도 어느 하나 좋게 평가하는 데가 없어요.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 무슨 역할을 했나.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하나 나왔다는 것이고요. 한국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할 결정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공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공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마찬가지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와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 트럼프가 무관심하다는 데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약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미 동맹의 필요 수준과 목표에 대해서 좀 한미 간의 시각차가 있죠. 원래 필요 수준과 목표에 대해서 원래 다르게 좀 출발을 했으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과거에는 소련에 대한 봉쇄, 냉전 체제에서의 그 동북아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필요한 하나의 린치핀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필요 수준과 목표인데 우리에게는 어쨌든 1차적 목표는 북한에 대한 억제, 미국의 힘을 빌려서 북한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게 1차적 목표인데 우리나라에서 안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좀 뭔가 문제의식이나 또 여러 가지 비판점이 나올 때 얘기는 이 북한을 억제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 뭔가 요구할 때들이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한미동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네. 지금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미국이 주로 원해서 한일을 좀 이렇게 좀 어정쩡하게 좀 붙여놓은 게 사실 냉전 후에 이렇게 전후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한국 측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일 간을 좀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거 꼭 우리가 필요해서 지소미아 맺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본은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자고 하는데 손을 내미는데 손을 안 잡으니까 우리는 우리 지소미아 파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지금 최강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좀 전환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행정부는 한일 문제는 경제 통상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소미아나 그와 역사와 안보 문제가 결류된 걸로 지금 인식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혹시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그것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어려워 보이는데 그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게 지금 한미동맹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여론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도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한국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관계죠. 한미동맹 관계는 과거에 한 100년 동안 전교 1등을 하던 미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교 한 150등 하다가 이제 전교 한 10등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도 좀 할 말은 좀 하겠다. 특히 지금 이제 과거에 조금 뭐 좀 놀고 좀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좀 지지부진했던 중국이 지금 전교 2등으로 좀 된 상황에서 전교 2등이 된 중국은 지금 바로 내 이웃집이고 미국은 저 아파트 건너단지에 지금 사는 친구예요. 네. 그런데 그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조정기이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임 위원장은 제가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이낙연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상황에 따라서 실행은 11월 하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장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재체결 방식이든 간에 뭐든 간에 새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할 수 있죠. 이낙연 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가계 결정을 철회하면 그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가계 결정을 철회하게 되면 이제 우리도 지소미아에 대해서 다시금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도 정책 결정 구조상 또 가계 결정을 취소하기는 또 굉장히 불편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서로가 사실 이게 안 맞는 이 정부가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안 되는 오히려 제가 바람은 오히려 백색 국가 리스트에 대해서 다시금 부활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걸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전략 물자 품목 결정을 지금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품목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백색 국가 리스트는 제대했지만 실제로 그 수출입 문제도 크게 지금 이렇게 당장 지장받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품목 결정한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일단 일본이 스톱하거나 안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조금 조정했으면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쉽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최강 부원장님 아까 그 양무진 교수께서 현재 티사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이게 실질적으로 뭐 가동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소미아는 지금 한일 간의 갈등 속에서 부각됐을 뿐이지 대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분 대체입니다. 왜냐하면 티사라는 것은 처음에 도입될 때부터 미사일과 관련된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교유하겠다는 약정서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다 어떤 협정이 아니고 약정서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지소미아가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동맹 간에 연결시키는 어느 부분에 큰 뭔가 문제가 생긴 거? 티사를 통해서는 사실 한일 간의 정보 공유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미국을 통해서 한 번 더 건너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 것이 만약에 북한의 이제 미사일 위협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사일과 관련돼서 상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까? 왜냐하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정보의 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전반적인 북한의 동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시간과 정보의 공유의 폭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뭐냐면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일본으로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긴급한 상황 속에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요번에 사실 북한 그 저번에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했을 때
누가 먼저 발표하느냐 갖고 이게 사실 한일 간의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소미아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 아직 그때도 살아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좀 더 정확한 분석과 예측,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태세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제한적인 대체 효과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볼 것인가, 예. 아니면 그 북한에 대한 정보 여기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 조금 평가는 달라지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을 견제하는 상태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이런 동맹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뭡니까? 지소미아 이후에 한일 간의 정보 교류한 것이 각각 한 24건씩 한 48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는 거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 평가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문제는 뭡니까? 우리 정부가 지난 2016년도 이후에 이 정찰 자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북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자산 무기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거의 받을 수 있는 그 정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지금은 이제 이 휴민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접경 지역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내 가지고 북한의 사회라든지 기타 이런 변화 부분 내 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 봤을 때 휴민트 자산은 우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 봐야죠. 미국 대에 대해서 중요성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 볼 때는 우리 정부의 지금 이제 평가가 거의 지금은 이제 이 소위 말해 지소미아 이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유용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고 혹시나 조금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이것은 그 방금 앵커께서 말씀대로 T사로서 차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최강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국가 관계에서는 보통 뭡니까? MOU 같은 이런 약정이 있고 예. 좀 더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정부 대 정부 이래가지고 협정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 관계되는 조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약정은 약정할 만큼의 그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그걸 우리 봐야 되겠죠. 그냥 봤을 때 너무 지금 이제 T사는 약정이기 때문에 거의 뭐 쓸모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소미아는 협정이기 때문에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좀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에 좀 이견을 갖고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이 공유한 정보의 내용을 전문가들이 알았다라는 거 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도대체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걸 갖다 밖에다 공개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사실 기본으로 지소미아의 기본 정신을 위반한 거죠. 근데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런 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이제 왜냐하면 지소미아는 사실 이제 미국이 뒤에서 이걸 많이 밀어서 협정을 한 거죠. 네, 체결 과정에서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이게 동맹이냐? 저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에서 네, 안보 협력. 상당히 유용한 툴이었고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적극성을 갖고 있다라는 상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용성, 실질적인 유용성도 의미가 있지만은 정치 외교적인 유용성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 이번에 타격을 받은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모든 정보 자산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리 지금 PSI가 몇 대 있죠? 우리 군사 정찰 위성 있습니까? 우리가 해상 정보 있습니까? 잠수함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는 저희 거의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유용한 정보는 계속 가질 수 있는 체제는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 우리의 지금 안보 전략 얘기하면 되게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 이런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용어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협력이라는 차원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바로 이제 한미 훈련 끝난 다음에 독도 지금 방어 훈련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국무부에서 상당히 그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표방했는데 안보 전략 변화가 지금 모색돼야 되는 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그 보는 이 강대국이 하는 역할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세력 균형, 그러니까 아주 세력 균형이다. 그 한 나라가 강대국이 동북아에서 일본에 힘을 실어줘 가지고 이 중국을 대응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패권 안정론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을 통해 가지고 대응하는, 그러니까 패권국의 역할이 소극적 역할과 그 강력한 역할 두 가지가 네. 좀 조금 현실주의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패권 안정론적 시각에서 미국이 직접 동북아에서의 트럼프 완전히 주도하는, 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일본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중국을 대응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으로 조금 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독도 발언도 그런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일본도 사실은 그런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략적으로 맞다 보니까 일본이 힘을 실어줘서 중국에 대해서 동북아에서는 어쨌든 골목에서 동네에서 싸울 때는 중국이 하고는 일본이 직접 큰 판에서야 물론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게 되지만, 이렇게 지금 자꾸 상황을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좀 이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동북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맞추고 싶어하는 게 미국의 지금 전략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는 미국에서는 이 동북아 전략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 동북아 전략이 어려워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간에서 완전 확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미국 대단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대진 교수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런데 지금 당장 독도 우리 방어 훈련에 관한 미국의 태도, 이게 우리의 향후 안보 전략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인가 그렇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꾼 게 저는 좀 중요하고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이름을 바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하는 것 하나 하고, 중요한 거는 또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지난번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미국의 네. 반응이 사실 좀 뜨뜻미지근했잖아요. 예, 카디스 뭐 중국도 같이 들어갔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쪽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미국이 조금 더 강하게 좀 같이 좀 팔을 걷어붙이고 좀 중국과 러시아에 좀 강하게 좀 따져주면 좋았을 건데, 그 러시아 군용기 침범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정도의 약간 우리 입장에서 보기엔 굉장히 좀 미온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이미 그때 읽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군요. 그렇죠. 예, 그 미온적인 좀 반응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지금 우리는 커질 수밖에 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우리의 영토의 영공에 대해서 그렇게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영토는 우리가 확실히 지킨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한 거죠. 그리고 영토는 그런 전략적인 의지를 가진 표현이었군요. 그렇죠. 이번에. 영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영토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양보의 여지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동해 영토 훈련 한번 제 생각에는 아예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육군, 뭐 해군, 그리고 육군 특전사까지 들어온 건데 공군까지 좀 붙여서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했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적기 추격 시뮬레이션 훈련이라 등등 해서 좀 확대를 했으면 아예 원칙적으로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부 동의하면서 일부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영토 수호 훈련이라는 명칭을 쓰고 했다는 건 상당히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을 예.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해 공군 중심의 훈련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해병대 상륙 훈련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이제 아직도 독도 수호 방어 훈련 이런 식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은 그 러시아 군용기, 중국 이 정찰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카디에 침범을 했다는 명분 하에 사실 독도를 관련돼서 다 그 지적에서 이 훈련을 했더라면은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만을 얘기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미국의 반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연 해병대를 투입을 하는 것이, 과거에도 해병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조금 약간 그걸 조절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내용을 조정을 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히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관리 차원의 측면도 좀 고려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예. 좀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해 영토 수호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에 뭐냐면 좀 강화됐지만 공개 훈련 아닙니까? 이것은 좀 열려진 훈련이죠. 두 번째는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금 이제 중국은 모르겠지만도 이 러시아의 전투기는 확실히 우리의 그 영토를 침범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준 점이 있죠. 또 지금 하나는 뭐냐면 내년도에 동경에서 하계 올림픽 열린 거 아닙니까? 그 보면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그 사이트를 보면 독도 일본 땅에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다. 우리가 시리즈배고 여기서 우리는 시리즈배는 반드시 훈련하는 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 일본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우리 국민들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이번에 아주 시적절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이제 이 미국하고 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좀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강대국하면 뭡니까? 미국 하면은 상당히 이 시스템에 의한 일종의 투명성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 또 이 경제 관련해서는 자유무역주의 해가지고 장벽을 계속 낮추는 것이 결국은 강대국의 표시 아니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도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보다도 방위비가 얼마 쓰고 있습니까? 6배나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이 한 1,000억 달러 된다면 미국은 6,000억 달러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지금은 이제 뭐 인도 태평양 이렇게 하면서 이 동쪽 동북아 쪽에서는 한미일 동맹이 평화 번영을 가는 동맹은 또 우리가 필요하죠. 과거에 2000년 보면은 한미일 동맹 상대에서 우리가 태고랑 있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한반도의 이런 비핵화 평화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동맹이 상당히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왔습니까? 한미일 동맹은 오히려 이런 평화 번영이 아니고 북한을 소위 말해 붕괴 압박 이 속에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지향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결과 대립과 속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동맹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보고 양무진 많다. 교수는 그러면은 그전에 있었던 남북의 3대3 구도는 지금 달리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그 구도는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미일 대 북중러. 예. 지금은 이제 일부 보수 측에서 이야기한 이런 것은 뭡니까? 신냉전 저는 구도라 생각해요. 이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2000년 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독도 훈련대에서 한 가지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1996년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동방 훈련이라고 시작했는데 저는 독특하게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1999년에는 보니까는 한미 간에 비공개였는데 한미 간에 같이 독도 수호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태도가 지금 저렇게 좀 뜨뜻미지근하게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뭐 했다고 당시 뭐 부시 굉장히 때였나요? 예. 클린턴 네, 클린턴 때문에. 예. 요즘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굉장히 상당 부분 미국에 대해서 근접해서 지금 설득을 많이 했는 건가 해서 외교전에서 과연 어디까지 왔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1999년에 같이 한미 간에 비공개했지만 같이 연합훈련을 한 걸 보면서 그거는 100%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임을 미국이 인정해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양무진 교수께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이라는 것이 대결적 구도를 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티코그 말씀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가 NSC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탄생됐는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끌어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안보 태세를 기전은 뭐였냐? 튼튼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거죠. 저는 지금의 상태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 만약에 일본과 미국이 대결적 구도로 간다 하게 되면은 이것을 방관할 게 아니라 끌어들여서 3자 협력 구도로 만들어서 같이 안보를 다지면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자는 이런 틀로 좀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냉전은 사실 아닌 거죠. 3대3 구도가 아니라 지금 이상하게 3대 1대2가 돼가는 구도죠. 그 일은 우리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운데에 끼어 있는 건데 결국 이런 구도를 사실 우리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역발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을 다 끌어들이기 위한 정말 그 지혜와 이른바 균형자론의 뭐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겠네요. 균형자로는 전 동의하지는 예, 않고요. 예. 하여튼 제가 볼 적에는 저는 그보다는 우리 중심적인 우리의 그 국가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틀이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해야 될 거고 지금 왜냐하면 사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평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기본은 역시 안보 태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최소 수준의 협력은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대진 교수,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 지금 한국의 안보 상황 관련해서요. 이인배 원장이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문제의 핵심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카드로 써왔던 것이 남북 평화가 있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 흔들린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상당히 최고로 할 수 있는 강한 우리가 늘 쓰는 말로 거의 막말 수준의 발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보 원장님 지금 좋은 말씀이죠. 3대 1대2 구도에서 이 남북 관계가 좋으면 그럭저럭 버텨나갈 수 있고 다른 나라들도 북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우리한테 물어보면 그게 협력이 가능하고 돌파구 열립니다.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사방에 지금 다 막혀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좋았죠. 그러니까 올해 2월 달까지도 좋았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달에 9.19 평양 공동선언부터 해서 올해 2월 달에 하노이 가기 전까지는 거의 밀월 관계라도 해도 좋을 만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을 한 상태였거든요. 원활했는데 2월 달에 이제 하노이 노딜 사태가 북한의 이제 결정적인 돌아서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 없던 그러니까 수령의 무오려성에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전에 없던 그 역사적 사건을 지금 북한 입장에서 겪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한국에 좀 묻고 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사실 좀 억울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견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 그때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사태를 보면은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간에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도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비핵화 조건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마지막에 좀 던진 셈이 됐죠. 여러 형국들을 봤을 때. 한미 간에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작년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거를 5조 이항에서 선물로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북한이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도리가 좀 있겠습니까? 전쟁하는 거 아니면은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구조적인 제약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근데 북한이 좀 이해하고 설명 설득이 그렇죠. 이제 설명 과제다. 설득하고 북한이 우리들도 그런 면이 있으니 우리도 이러이러한 접점들을 찾아가자는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여지를 좀 서로 열어두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외교관이 지구상에서 가장 친미적인 국가가 북한이다.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저는 그 말이 지금도 굉장히 뇌리에 박히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뭐 누누이 북한과의 미국과의 대화를 좀 계속 이야기하고 미국과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북한. 사실은 그런 상황이다.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누누이 제가 이 문 대통령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탄탄하게 구조를 가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다. 한국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정책을 정말로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지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하고 대화를 할 거다. 그러니 한국과 미국 간의 사실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남북 화해 협력 대화 구조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저는 누차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하면은 그래도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4월 달에 나와서 제가 단호하게 그때 좀 도전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앞으로 북한은 당분간 한국하고 대화할 일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 그런 말 제가 했느냐면 이미 벌써 북한하고 미국 간의 직거래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을 만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두 번째,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보면은 단 1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제재든 뭐든 미국의 대북 정책의 입장을 1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지금 계속 봐왔던 거죠.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것이 이제 하노이에서 딜에서 나타났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 도대체 내가 왜 필요하지? 왜 대화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그 한반도 정책 기조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다. 이것은 뭐 변함없는 것이겠죠. 또 그 속에서 지금 현 단계 중요한 것은 남북 대도 중요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북미 대화가 빨리 재개하도록 올인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그다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한반도 동북아 구조해 가지고 뭐 이 3대3 또는 3대 1대 2이라는데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견제 이럴 때는 우리가 1위 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북한 이럴 때는 일본이 1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 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는 이 한미 간에는 잘 되고 있는데 한참 진행될 때 뭐 그런 평가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선택적으로 볼 필요도 하고 그다음 이제 남북 대화가 왜 잘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 싫다는데 왜 한국은 한미군사 자꾸 하려느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그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다시 말해서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전략자산, 예를 들어 가지고 스텔스기 있잖아요. F-35에 왜 들어오느냐.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 지금 북한의 경제력 극복을 위해 가지고 경제력 상당히 중요한데 계속 대북 제재의 털 운운하면서 남북 간 합의한 뭐 예를 들어 철도 도로도 안 하고 계속 나 건강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은 눈치 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불평만 있겠죠. 그러면은 양무진 교수가 특사로 파견된다면 새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한미 군사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 지난해 만남에 있어 가지고 연례적 통상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다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지금 이제 전략자산 F-35에 이건 뭐냐면 이미 박근혜 정부 들어올 때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 지형에 적절한 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어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것은 한반도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 지금 이제 경제협력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은 남북한 경제협력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선 비핵화 후 대북 제재 완화라는 기조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계속 미국을 설득시켜 가지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설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지금 비핵화 얘기하시는 비핵화 좀 얘기 좀 해보죠. 이 비핵화, 뭐 최근에 와서는 뭐 우리 그 김정은 차장이 뭐 잘 논의가 되고 있다,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뭐 결과가 안 나오고 하는데 이 협상 이후에 이 비핵화 문제 진전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강 부원장님. 진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무협상 개최 자체도 상당히 지금보다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요즘 이게 북한 매체에서 나오는 건 미국도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셈법을 바뀌었어요. 양무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비핵화 후 뭐 경제 제재 완화 이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되면은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미국은 좀 입장 조정을 해 왔는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북한은 그 입장 조정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핑계거리를 찾은 거죠. 한미 군사훈련했고 F-35 들여왔고 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교착 상태가 오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실무 협상이 개최된다 할지라도 아마 거기서 뭐 타결을 볼 가능성은 없고 양측의 입장을 서로 한번 비교하고 몇 번의 실무 협상이 더 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저는 연말까지는 계속 협상 모드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그때까지 기다렸다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 2018년도에 우리가 그 정상 외교의 시대를 보면서 정상들이 여러 가지 남마처럼 묶여있는 비핵화 문제를 단칼에 끊어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가 걸었었죠. 근데 이제 역시 비핵화 문제. 이른바 탑다운 전용 한참 그렇죠. 나왔을 때였었죠.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의 구조적 제약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제 우리는 한 지난 1년, 2년 동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상회담으로도 지금 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문제가 구조적 제약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라고 하는 걸 실무 협상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최종값이 영변 핵폐기인데 미국은 출발값이 영변이죠. 플러스 알파로 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값과 출발값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첫 단추를 끼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목을 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즉흥성을 좀 공략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미국은 절대 이제 또 양보 없다라고 하는 원칙론적 입장을 계속 내뱉으면서 좀 시간 관리, 상황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구조적 제약으로 봤을 때 이게 하반기에도 잘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의문과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정 교수님 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탑다운 방식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어쨌든 어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좀 탑다운 방식만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친서 외교 자체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실무 협상을 북한에서는 계속 뒤로 안 하고 있었죠. 작년 9월이었습니까? 그 폼페오 국무장관 평양에 들어가서 한번 연기했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받아내죠. 그 실무 협상을 하자 해서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국무부에서는 그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다, 오더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했죠. 계속 안 했죠. 그러다가 올해 2019년 1월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로소 이제 실무회담을 대충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실제로 보면 그러다 이번에 판문점 때 또 실무회담을 그때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가서 약속을 했는데 안 했어. 이번에는 이제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해서 두 사람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앉혀놓고 또 이용하고 앉혀놓고 이제 너희 둘이 다시 실무협상 다시 해라라고 했는데 또 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계속 보면은 실무협상을 하게 되면 정대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합을 맞춰야 됩니다. 줄 것 받을 것, 최종 목표가 어딘지, 비핵화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다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죠. 예.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늪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드는 거죠. 제가 만약에 북한이라면 북한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좀 기회로 활용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자랑하는 게 핵실험도 없고 ICBM 테스트도 없다. 미국은 안전하다. 이것을 가장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대선 선거 과정에서 아마 홍보할 거고 북한은 그것을 가장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대선 레이스를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더 시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인배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급선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대개 또 미국의 국민들이라는 것은 위기감이 고조되면 대개 또 단결하고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갑니다. 네. 오히려 선거 전략을 그렇게 썼을 경우에는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상황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좀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 일정도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북한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지나친 낙관주의랄까요? 이건 경계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출발에서부터 비관하는 것은 패배주의다. 저는 이거 좀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강 이 원장님께서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헷갈립니다. 혹시 여기 우리 저 패널 분들 중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알파가 뭐냐? 혹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농축 시설 이걸 이야기하고, 혹자는 핵 미사일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혹자는 더 나아가지고 생화학 무기까지 이야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유연성을 가진다 하면은 농축 시설 이 정도 같으면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진전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는 상태고, 그다음 지금 이미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는 6.30 북미 양 정상이 합의를 했죠.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약속이죠. 그 과정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가지고 이 북미 실무회담의 유효성에 대해서 재확인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아마 9월 초 정도는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지만도 한두 번의 만남으로 정상회담 가기는 어렵다. 적어도 3, 4차를 만나야 되고, 그렇다면 저는 아마 6.12 네 가지 조항 있죠. 그것에 토대해가지고 살을 붙이는 이런 선상에서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은 연내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 가능하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뭔가 외교안보에서 우리가 정비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언을 곁들여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대진 교수. 이게 정권 담당자들이 잘못하다 보면 이게 경제정책 써야 될 때 사회정책 잘못 쓰면은 이게 복지병 낳고, 사회정책 써야 될 곳에 경제정책 잘못 쓰면 이게 양극화와 이게 부의 편중 막 이렇게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씨름 선수를 달리게 보낸다든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외교를 할 때도 외교를 할 때 국내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정권 담당자들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이 단기적 유혹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러지 말고 좀 장기적 국익, 그리고 또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그 큰 가치를 놓고 외교를 할 때는 외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인배 원장. 사실은 안보라는 것은 미래의 희망에 대한 호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너무나 우리 정부가 미래에 대한 희망에 호응하는 어떤 안보 정책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문진 교수. 정부의 지소미아 이 종료 결정은 권위에 찬 결단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간에 조율했고, 또 전문가들이나 충분히 조언을 받았고, 또 일본하고 대화하기 노력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방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버렸고, 또 그 속에 대화의 틈새도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정치권,
전문가 모두 지혜를 짜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강욱 부원장. 우리로서는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뭐냐 아니면 미국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 저는 동맹을 강조하기보다는 미국을 어떻게 우리 국익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에 정말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과연 국익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결정은 무엇인지 정부와 정치권의 또 우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